2026년 2월 3일 이제 곧 페이팔의 분기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근데 이번 발표를 앞두고 시장 분위기가 참 묘합니다. 페이팔을 두고 이제 한물간 거인이다 이런 시각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 조용히 반격을 준비하는 강자다 이런 의견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는 이 실적 발표에 숨겨진 단서들을 가지고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페이팔이 지금 구멍난배를 그냥 수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수면 아래에서 새로운 엔진을 달고 있는 건지 말이죠. 그거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는 정말 단순히 숫자 몇 개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페이팔이 앞으로 어떤 회사로 살아남을 것인지, 그 생존 전략, 또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죠. 투자자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건 그래서 당신들의 진짜 이야기는 무엇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의 첫 번째 단서, 바로 핵심 전망치부터 한번 뜯어보죠. 시장에서는 4분기 총 매출 88억 달러로 전년 대비 한 6.62% 증가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제 눈을 진짜 사로잡는 건 조정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 전망치거든요. 이건 무려 14.47%나 증가할 거라는 예측이에요. 매출은 한 6% 늘어나는데 이익은 14% 넘게 늘어난다. 이건 좀 차이가 너무 큰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실적의 핵심을 관통하는 대목입니다. 그 격차가 바로 페이팔의 현재 전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걸 식당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식당의 손님이 한 6% 더 온 셈인데 식당 주인이 버는 돈은 14%나 늘었어요. 이건 둘 중 하나죠. 음식값을 엄청나게 올렸거나 아니면 주방 인력을 확 줄이는 식으로 허리띠를 졸라맸거나요. 페이팔은 지금 후자에 훨씬 가까운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몸집을 막 불리기보다는 내부 효율을 극대화해서 수익성을 짜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런 신호군요. 사실 지난 3분기 실적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이긴 했죠. 그때도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이익을 보여주면서 우리 비용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이걸 증명했잖아요. 맞아요. 3분기는 일종의 예고편이었어요. 우리 이렇게 이익 계속할 수 있습니다. 라고 시장에 맛보기를 보여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4분기 실적은 그 약속이 일회성이 아니었는지 또 앞으로 계속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본편인 셈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그래서 그 마법이 진짜였어? 하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마법이 벌어지는 현장, 페이팔의 사업부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역시 페이팔의 심장이라고 하면 거래 수익 사업부,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제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 그 사업이겠죠. 지난 분기에만 75억 달러 넘게 벌어들인 거대 엔진이니까요. 근데 이 엔진이 요즘 좀 삐걱거린다는 얘기가 많아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요. 그렇죠. 이 사업부를 볼 때 투자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지표가 바로 거래 수수료율, 영어로는 테이크 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이걸 쉽게 말하면 페이팔의 파이프를 통해 흘러가는 돈의 총량 중에서 페이팔이 자기 주머니에 챙기는 물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이프를 통과하는 물의 양. 네, 근데 문제는 이 파이프를 쓰려는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 물 사용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계속 깎아줘야 할 판이죠. 스트라이프나 에디엔 같은 경쟁자들이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당연한 수순이겠네요. 그럼 페이팔은 이 수수료율 압박을 어떻게 방어하고 있나요? 그냥 우리는 이름값이 있으니 비싸게 받겠다고 버티는 건 아닐 테고요. 버티는 걸 넘어서 아주 영리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쓰는데 가격 최적화하고 상품 번들링이에요. 이게 단순히 수수료 2% 받던 거 2.1%로 올립니다. 이런 단순한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군요. 예를 들어서 해외 결제를 많이 쓰는 가맹점에게는 환전 수수료를 조금 낮춰주는 대신에 저희 사기 방지 솔루션을 함께 쓰도록 유도하는 식이죠. 일종의 결합 할인 같은 개념으로 전체적인 수익성을 지키는 겁니다. 그 마치 통신사들이 인터넷, TV, 휴대폰 묶어서 파는 거랑 비슷한 전략이네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더 싼 대안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해준다는 편리함, 그리고 묶음 할인의 매력으로 고객을 딱 붙잡는 거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특히 중소가맹점 입장에서는 결제, 사기 방지, 고객 분석 툴을 각각 다른 회사에서 쓰는 것보다 페이팔 안에서 한 번에 해결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페이팔은 바로 그 편리함에 가격을 매기고 있는 셈이죠. 물론 이번 4분기에는 미국과 유럽의 연말 쇼핑 시즌이라는 아주 강력한 우군도 있었고요. 그렇죠. 쇼핑 시즌. 네, 거래량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었을 테니 수수료율이 조금 압박을 받더라도 전체 수익은 충분히 방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페이팔의 오래된 엔진인 거래 수익은 여기저기서 도전을 받고 있지만 나름의 노하우로 잘 버텨내고 있다 이거네요. 하지만 버티는 것만으로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겠죠. 그래서 다들 그 새로운 엔진에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부가가치 서비스 말이죠. 맞습니다. 이 사업부가 바로 페이팔이 단순 결제 대행사에서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려는 야심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지난 분기 매출이 한 9억 달러 정도로 아직 거래 수익에 비하면 규모는 작지만 성장 속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요. 여기에는 가맹점 대상 대출 서비스, 데이터 분석 솔루션, 그리고 페이팔이 인수한 브레인트리의 고급 기능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 사업부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돈을 더 벌어다 주기 때문만은 아닐 것 같아요. 사업 구조 자체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더 클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거래 수익이라는 건 경기가 나빠지거나 소비가 줄면 바로 타격을 받는 변동성이 큰 수익 모델이잖아요. 하지만 이 부가가치 서비스들은 대부분 월정액 기반의 구독 모델이에요. 아, 구독 모델. 네, 가맹점이 매달 꾸준히 돈을 내고 쓰는 서비스들이죠. 이건 페이팔 입장에서 보면 마치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 수입과도 같아요. 전체 회사의 이익 변동성을 줄여주는 아주 훌륭한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한번 쓰기 시작하면 다른 서비스로 갈아타기 어렵게 만드는 그 락인 효과도 엄청나겠네요. 예를 들어서 제가 페이팔의 데이터 분석 툴을 이용해서 지난 1년간의 고객 데이터를 전부 쌓아놨는데 갑자기 다른 회사 서비스로 옮기려면 그 데이터를 다 포기해야 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마치 우리가 아이폰을 쓰다가 안드로이드 폰으로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아, 맞아요. 앱도 다시 사야 하고 데이터 옮기는 것도 번거롭고 사용법도 새로 익혀야 하니까요. 페이팔은 결제라는 기본적인 기능을 미끼로 가맹점들을 자신의 생태계 안에 깊숙이 들어오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 생태계가 강해질수록 페이팔은 단순한 수수료 경쟁에서 한 발 비켜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이번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부분은 어디일까요? 단순히 매출 얼마, 이익 얼마 이런 헤드라인 숫자 너머에 있는 진짜 신호들을 짚어주시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경영진의 목소리, 그러니까 가이던스입니다. 다음 분기 그리고 2026년 한 해 동안의 총 결제액, TBP 성장률을 얼마나 자신감 있게 제시하는지 봐야 합니다. 만약 이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를 웃돈다면 경영진이 자신들의 전략이 먹히고 있다고 확신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주목해야 할 코드워드 같은 게 있을까요? 경영진이 쓰는 특별한 단어 같은 거요? 있습니다. 브랜드 결제, 브랜드드 체크아웃과 비브랜드 결제, 언브랜디드 체크아웃의 성장률 비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브랜드 결제는 우리가 온라인 쇼핑할 때 그 노란색 페이팔 버튼을 직접 눌러서 결제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아, 제가 아는 그거요. 네. 반면에 비브랜드 결제는 페이팔의 자회사인 브레인트리 같은 회사가 배경에서 카드 정보 처리만 해주고 소비자들은 페이팔을 썼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죠. 아, 그러니까 브랜드 결제는 페이팔이라는 이름이 전면에 나서는 거고 비브랜드는 뒤에서 조용히 일만 해주는 거군요. 당연히 페이팔 입장에서는 자기 브랜드를 내건 결제가 더 중요하겠네요.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브랜드 결제가 수수료율도 더 높고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도 유리하고 또 페이팔 생태계를 더 강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경영진이 비브랜드 결제는 많이 늘었지만 정작 중요한 브랜드 결제 성장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아주 나쁜 신호입니다. 아, 숙빈 강정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비용 절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중요하겠어요. 이게 그냥 사람 자르는 식의 일회성 조치인지 아니면 자동화나 AI 도입 같은 장기적인 체질 개선인지에 따라서 이야기의 결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기반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관련 인력을 20% 줄이고 효율을 30% 높였습니다. 와 같은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제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언급이 나온다면 이익 개선이 지속 가능하다는 믿음을 시장에 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낙관론인가요? 비관론인가요? 한마디로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대세입니다. 이건 월스트리트 용어로 번역하면 믿고는 싶은데 아직 확신은 못하겠다.
이 정도 뜻이죠. 하하, 그렇군요.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페이팔의 비용 통제 능력 또 수익성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연말 쇼핑 시즌 덕분에 실적 자체는 안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조심스럽다는 건 그래도 여전히 발목을 잡는 우려가 있다는 뜻이겠네요. 네, 크게 두 가지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낙관론자들은 거래 수수료율 하락이 이제 바닥을 쳤고 부가가치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 페이팔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익을 낼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른바 V자 반등을 기대하는 거죠. 반면에 신중론자들은 결제 시장의 경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애플페이, 구글페이 같은 거대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름도 모를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계속해서 페이팔의 영토를 갉아먹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페이팔이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살짝 웃돌은 아주 안전한 실적을 낼 거라고 보는 거군요.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이후의 시장 반응은요, 발표된 숫자 그 자체보다 그 숫자를 설명하는 경영진의 이야기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의 마진 개선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체질 개선의 결과이며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라는 확신을 CEO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페이팔 실적 발표의 관전 포인트는 성장의 양이 아니라 성장의 질이군요. 치열한 전쟁터 한가운데서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무기, 즉 부가가치 서비스를 장착해서 얼마나 더 내실 있고 수익성 높은 군대로 거듭나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중요한 시험대네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실적 발표를 지켜보시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페이팔의 미래는 더 많은 거래를 처리하는 단순한 통행료 징수원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 거래를 중심으로 더 깊고 통합된 금융 생태계를 설계하는 건축가에게 있을까요?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는 이 두 가지 이야기 중 어느 쪽이 시장을 더 강력하게 설득하느냐에 달려있을지 모르겠습니다.